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스웨덴 북미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더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음 날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목포를 방문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고 이낙연 총리는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의원은 오늘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연장 접전 끝에 바레인을 2대1로 이기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모레 카타르와 준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되다가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 고위직의 최정점에 있다가 이제는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에서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 그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통상적으로 오전에 심사가 시작되면 결론은 밤 늦게나 자정을 넘겨서 나옵니다. 심사를 맡은 판사는 검찰 출신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서 검찰청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법원에 나올 때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심사는 검찰 출신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합니다. 출석 의사를 밝힌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번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질서 유지를 위해 법정이 있는 3층 복도를 통제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합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대기 장소는 서울구치소였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과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법관 불이익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연루돼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시각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열립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미 지난해 한 차례 영장이 청구됐지만 공모관계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자정 무렵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특히 강제징용 재판에 부당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핵심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변론을 맡은 국내 로펌 김앤장도 연루가 돼 있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측의 변호사가 수차례 접촉했다는 얘기들은 많이 나왔고 이번에는 김앤장이 한일 양국을 오가며 재판 거래를 위해 어떤 로비전을 폈는지 그 정황들이 나왔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 3월 이른바 한일 현인회의 회원들이 아베 총리를 예방한 자리.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합니다. 이홍구 전 총리와 김수환 전 국회의장, 유명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회원인데 한일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그해 만들어졌습니다. 총리를 만나기 전날 이들은 일본 측 인사들과 만나 강제징용 재판의 조속한 해결과 위안부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모임을 주도한 인물은 유명한 전 장관. 유 전 장관은 당시 강제징용 재판의 일본 전범 기업 측 대리인인 김앤장의 고문이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장관이 일본 편에 서서 모임 결성은 물론 논의 내용까지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달여 뒤인 6월 서울에서 한 차례 더 회의가 열렸는데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을 했습니다. 일본 측 인사로 참여한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 재판을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사실상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겁니다. 그 뒤 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가세한 강제징용 사건의 재판 개입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나라 망신, 국격 손상이라며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종용했고
당시 양승태 사법부도 외교부에 이를 재촉했습니다. 강제징용 등 재판 거래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엔 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스웨덴에서 열렸던 북미 실무 협상에 대해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진전이 있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웅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먼저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 대표단 면담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후 이어진 스웨덴 북미 실무 협상에서도 좀 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A set of discussions that took place in Sweden over the weekend have now wrapped up. Again, a little bit more progress. 스웨덴 북미 실무 협상은 싱가포르 북미 1차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합의한 사안들을 성취하기 위한 복잡한 의제들을 논의할 기회가 됐다고 했습니다. Achieving the security and stability and peace on the peninsula that the two leaders agreed to as well. We're determined to work towards achieving that.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가 핵심인데 이 관련 진전이 있었는지가 주목되는 지점입니다. 2월 말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시간이 별로 없고 아직 북미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폼페이오 장관은 말했습니다. 북미 양측이 이견을 더 좁혀야 할 사안이 있고 그래서 북미 간 접촉이 추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2월 말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를 위한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민간의 북한 투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민간이 북한 투자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제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을 밝히자며 목포로 내려갔습니다. 손 의원의 의혹이 시작된 창성장도 가보는 등 총 공세를 펼쳤는데 손혜원 의원 역시 오늘 목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김비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을 초권력형 비리로 규정한 자유한국당은 어제 목포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창성장인가요?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이 시작된 창성장 앞에선 나경원 원내대표는 투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근대 역사문화공간 지정 과정에서 손 의원의 개입 의혹을 재차 제기했습니다. 외부에서 온 투기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그런 투전판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손 의원은 지역을 살려보려 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한국당 지도부를 향한 직접적인 항의는 없었습니다. 2월 임시국회 보이콧 카드까지 꺼낸 한국당의 총공세에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도 공조 기릅니다. 바른미래당은 권력 실세의 오만과 불손이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했고 민주평화당도 국정조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틀째 손 의원에 대해 침묵을 지킨 가운데 이낙연 총리는 정부 여당이 더 겸허해졌으면 한다며 손 의원과 관련해 언급했습니다.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돼 있으므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할 것입니다. SNS를 통해 의견을 적극 개진 중인 손 의원은 오늘은 목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에 이어 사흘 만입니다. 손 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재단과 법인 이름으로 매입한 박물관 부지를 공개하고 궁금한 사안에 대해 직접 답변하겠다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바레인을 연장 접전 끝에 2대1로 이겼습니다. 수비수 김진수의 A매치 데뷔골 덕분에 우리 팀은 아시안컵 7회 연속 8강에 올랐습니다. 박선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경기 초반 예상을 깬 바레인의 공세에 고전했습니다. 답답했던 흐름은 에이스 손흥민이 집중 견제를 이겨내면서 풀렸습니다. 전반 43분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이용의 크로스를 골키퍼가 쳐내자 황희찬이 침착하게 밀어넣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후반 추가골을 노렸지만 오히려 아찔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김승규의 선방으로 한숨 돌린 것도 잠시. 후반 32분 알 로마이에게 뼈아픈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황의조의 슈팅이 빗나가면서 승부는 연장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레인의 침대 축구가 펼쳐지던 연장 전반 추가 시간. 팀을 구해낸 것, 교체 투입된 측면 수비수 김진수였습니다. 이용이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리자 김진수는 몸을 던지며 머리를 갖다 대 바레인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선수들은 부상으로 대표팀을 떠난 기성용의 유니폼을 들어 올리는 골 세리머니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김진수의 값진 A매치 데뷔골로 우리나라는 바레인의 2대1 승리를 거두고 7회 연속 8강에 올랐습니다. 연장까지 가게 됐는데 그래도 승리를 했다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까지만 또 즐기고 다시 8강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라크를 제치고 8강에 합류한 카타르와 모레 준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화물차 수십 대가 빈 창고에 위험물질 폐기물 1000여 톤을 몰래 버리려다가 적발됐습니다. 60대 부부가 탄 승용차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아내가 숨지고 남편이 다쳤습니다. 조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차된 화물차 위에 폐기물이 담긴 통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25톤 화물차 30여 대가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의 한 창고에 폐기물 1000여 톤을 하역하려다 적발됐습니다. 단속반이 도착하기 전에 화물차 2대 분량의 폐기물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폐기물 통에는 고농도 폐수와 세척류 등 위험물질이 담겨 있었고 일부는 통이 열린 상태였습니다. 그 드럼통을 열어보니까 안에 이제 좀 악취가 아주 심하게 나는 폐유들로 추정이 되는 물질들이 있었고. 원주지방환경청은 인천의 한 공단 물류센터에서 폐기물을 실은 차들이 출발해 원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폐기물 운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강원도 양구군의 한 교차로에서 66살 조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조 씨가 허리 등을 크게 다쳤고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 사망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타살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현지 발전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50대 근로자였고 흉기에 찔린 상처가 몸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습니다. 송금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인 50대 남성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남칼리만탄 섬 현지 발전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이 남성은 5일 전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현지 언론은 21일 아침 운전기사가 숨진 남성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욕실에서 발견된 이 남성의 몸에서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또 흉기와 범행 동구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유가족도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심하게 구타당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네, 지난 연말 미국 그랜드 캐년에 놀러 갔다가 추락사고를 당한 한국인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현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상태가 위중해서 병원비만 10억 원 넘게 쌓였다고 하는데 여행사와도 법적인 조율이 잘 안 돼서 치료비 감당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모금 운동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최동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그랜드 캐년의 한 절벽에서 청년이 갑자기 추락합니다. 주변의 관광객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25살 박모 씨가 귀국을 하루 앞두고 여행 도중 사고를 당한 겁니다. 헬기로 구조된 박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지금까지 몇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혼수 상태입니다. 급히 미국으로 가 박군을 간호 중인 가족들은 당장 국내로 이송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비행기를 태워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금 한국으로 안 옮기고 싶거든요. 있을 수 있을 만큼 있고 싶고요. 하지만 3주가 지나면서 그에게 병원비가 쌓여가자 병원 측은 고국으로 이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이송비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병원 비용만 10억이 넘어가고 있고, 또 그 이송 비용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행사와 사고 책임을 두고 법적인 공방도 벌이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곳에 혼자 가서 사진을 찍었는지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박군의 모교인 부산의 한 대학에선 모금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사연이 올라오면서 박군을 돕자는 글에 14,000명이 넘게 동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심석희 선수 등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의 항소심 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재판 속행 여부가 오늘 판가름납니다. 수원지검은 어제 해당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 4부에 재판을 끝내지 말고 기일을 더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속행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을 4천억 원 정도 더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용 더 내기 힘들면 지금처럼 5년 말고 1년마다 분담금 협상을 하자고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이 또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승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부담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9,600여억 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금액의 1.5배에 이르는 1조 4천억 원가량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조 4천억 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합의 도출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미국은 인상폭을 낮추는 대신 협정 기한을 줄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말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청와대를 방문해 한국 측 분담금을 10억 달러, 약 1조 1,300억 원으로 올리고 대신 1년 단위로 협상을 갱신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담금이 1조 원을 넘어서면 국회 통과를 자신할 수 없고 1년 단위로 협상을 하려면 협상이 끝나자마자 다시 내년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라는 겁니다. 실무진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교장관이나 국가안보실장 차원에서 큰 틀의 방향성을 먼저 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분담금을 1조 원으로 인상하되 협상 기한 5년을 유지하자고 최종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양측이 금액과 협상 기한을 놓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네, 한일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그제 일본이 이제 실무 협의하지 않겠다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는데요. 우리 군 당국은 거듭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의 저공 위협 비행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국 초계기가 레이더 조준을 당했다며 떠들썩하게 여론전을 펼쳐온 일본. 한 달여 만에 내놓은 증거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전자파 접촉음이 전부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음성 파일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전자파 접촉 시간과 방위, 주파수와 같은 핵심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은 저희가 매번 정확한 사실이 담겨져 있는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할 때마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최종 증거를 제시했다며 협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측 광개토 대왕함 주변을 저공 위협 비행한 데 대해서는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 P1 초계기는 광개토 대왕함으로부터 거리 500m, 고도 150m 상공까지 접근해 팔자 모양으로 선회하며 근접 비행했습니다. 특히 한미에서 함수 방향으로 함정을 훑어가듯 비행하기도 했는데 이는 공격 상황과 유사한 전형적인 위협 비행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지난해 5월 대서양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영국 함선 위를 1km 고도로 비행했을 때도 영국은 강력히 항의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아니라 미식별 항공기였다면 즉각 자위권적 조치를 취했을 정도로 위협적인 비행이었다며 일본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보스 포럼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강제징용 판결 등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기 정체가 계속되고 있고 미세먼지 농도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전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경북, 호남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가 뿔뿔이 흩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오늘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기온도 아주 빠르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도 6도가량 낮겠고요. 당분간 이 추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뿌연 곳이 많고요.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의 구름 자체는 거의 지나지 않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요. 동쪽 지역은 건조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울산이 영상 1도, 전주 영하 0.3도, 청주 영하 1.2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고요. 한낮 기온도 역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부산과 포항이 12도, 강릉과 광주 11도, 대전 10도, 청주 9도, 춘천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게 물결이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청이 모레 서해상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공강우 실험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보기 위한 실험이 될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기상청은 항공기를 이용해 구름 위에 비를 뿌리게 하는 물질을 투하한 뒤 실제로 비가 내린다면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육지가 아닌 해상에서의 인공강우 실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를 했다며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처분을 내렸죠. 그런데 최근 법원은 분식 회계가 맞는지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는 이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한우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오피스의 회계 기준을 바꾸면서 4조 5천억 원대 분식 회계를 했다는 건데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4년, 재무제표 제작성,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이었습니다.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삼성이 제재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위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이 국제회계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선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만큼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증선이 처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결론이 나기 전에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나 신용,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증선이 제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은 증선위의 고발로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롯데마트가 물류센터에서 각 지점으로 보내는 물류 비용까지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 공정위가 상당히 강도 높은 처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성민수 기자입니다. 롯데마트가 각 지점에 보낼 상품을 중간 보관하는 물류센터입니다. 이곳으로 상품을 옮겨온 뒤 각 매장으로 다시 보낼 때 들어가는 물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게 납품업체들의 얘기입니다. 상품은 이미 롯데마트의 물건이었지만 이른바 갑인 대형마트의 요구를 거절하긴 어려웠습니다. 롯데가 소유권 인정받아서 롯데가 부담해야 될 물류비인데 그걸 저희한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매출의 10%에서 7%에서 10%를 뗐습니다. 33억 정도 됩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운반 비용 떠넘기기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00여 개 납품업체에 대해 이뤄졌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이외에도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경영 컨설팅 강요 혐의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일 유통업체로는 역대 최대인 수천억 원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롯데마트 측은 물류센터가 생기기 전에 납품업체가 각 매장까지 직접 상품을 운반했고 이는 유통업계의 관행이기도 하다며 떠넘기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원회의 최종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원회의 전까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3월 롯데마트에 대한 제재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연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활비품인데 감당이 안 될 만큼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제 연탄이 아니라 금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류재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연탄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구호단체의 창고가 썰렁합니다. 가격 부담에 구매할 수 있는 연탄 개수가 준데다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까지 뚝 끊겨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탄을 지원받는 저소득층은 겨울나기가 힘겹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도 사 빼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하루하루 살기가 진짜 힘들어요. 정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금을 점차 줄여가기로 하면서 연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해마다 20% 정도 올라 올해는 배달료까지 포함해 연탄 한 장이 1,000원에 육박합니다. 급기야 빈민구호단체인 연탄은행이 연탄값 인상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을 내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겨울을 나려면 800여 장의 연탄이 필요한데 에너지 빈곤층에 지급하는 연탄 쿠폰 40만 6천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라면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14만 가구.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조금만 줄일 게 아니라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가는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 정책에도 근본적 변화를 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유재현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가 만났습니다. 일본은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 사이에 쿠릴 열도라고 바위섬들이 수십 개가 있는데요. 세계 2차 대전 뒤에 러시아 영토로 편입됐던 이 열도를 일부라도 일본에 돌려주는 것을 놓고 두 정상이 이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그건 안 될 말이라며 연일 극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이동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시위를 벌이던 남성들이 경찰에 연행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러시아 경찰에 거칠게 항의합니다.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쿠릴 열도의 섬 반환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러시아 야당 인사와 시민 등 50여 명이 이번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도 5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는데 야당은 물론 여당 인사들까지 참가했습니다. Категорически против обсуждения какой-либо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переделов в нынешних границах и 푸틴과 아베, 러일 정상 간 회담에서는 쿠릴 열도 반환 문제가 당연 핵심 의제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 더 협의를 해 나가자는 수준에서 뚜렷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И, разумеется, решение, которое предложат переговорщики, должно быть приемлемо для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и Японии. На полях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вопрос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Мюнхене наши министры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провели следующий раунд переговоров. 평화협정을 맺어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는 푸틴 대통령. 쿠릴 열도 섬 일부라도 돌려받아 외교적 성과를 내려 했던 아베 총리. 양 정상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결론은 쉽게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경찰차 한 대가 쩍 하고 갈라지더니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이족 보행 로봇으로 변신합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 사는 루이스 씨는 8년 전에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범블비 등 로봇 8대를 만들어 이런 퍼포먼스를 펼쳐왔다고 하는데요. 금속 지지대와 골판지로 만든 로봇의 무게는 50kg 정도로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신호에 멈춰선 차량 앞에서 변신을 하고 일종의 관람료를 받는 게 루이스 씨의 직업이라고 합니다. 보안 요원들이 한 승객을 제압하고 끌어내자 나머지 승객들이 박수를 칩니다. 러시아 국내선 여객기에 탄 승객이 술에 취한 채 승무원 등을 위협하며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으로 갈 것을 요구했다가 체포됐는데요. 승무원들은 중간 급유가 필요하다며 항공기를 회항시키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납치 소동이 일었던 이 여객기에는 승객 69명 등 모두 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최대 번화가인 샹젤리제 거리의 한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무장 강도들에게 털렸습니다. 복면을 쓴 괴한 4명이 30여 개의 개인 금고 안에 있는 금품을 싹쓸이에 달아났는데요. 이들은 출입문에 공사 중이라고 적힌 표지판까지 세워놓고 3시간 넘게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 은행은 프랑스 대통령의 거처인 엘리제궁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이라 경찰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한 대학 예술 관련 학과에서 학생회가 학내 연애를 금지시키려 했고 각서까지 돌렸던 일이 얼마 전에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학점 불이익까지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강압적인 문화 때문에 평소 폭행이 잦았다는 폭로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송용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 학생회 차원에서 연애 금지 각서를 학생들에게 나눠줘 물의를 빚은 세종시 모 대학의 예술 관련 학과. 이 각서는 2015년부터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012년 해당 학과를 졸업한 이모 씨는 당시에도 학과장 지시로 학내 연애가 금지됐고 실제 성적에 불이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재학 중 학내 연애가 적발돼 학과장이자 전공과목 담당 손모 교수에게서 낙제점을 받았다는 겁니다. CC 금지니까 하면은 바로 F 줄 거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도 하셨고 그 CC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F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또 다른 졸업생은 강압적인 기강 문화 역시 송 교수 지시 아래 이루어졌고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공연을 하다가 교수님이 옆에 있는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머리끄댕이를 막 끄들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송 교수는 공연이 잦은 학과 특성상 지도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팀의 분위기를 훼손시킨 걸로 저는 본 겁니다. 상상력의 속에 있는 것들을 무대에 옮기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송 교수는 지난 주말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 학교 측은 진상 조사 결과 송 교수의 강압적인 지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표를 수리하고 학과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네, 설명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한과 공장이나 떡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바빠지기 시작했다죠. 조경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얀 쌀가루를 묻힌 찹쌀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8시간 정도 말린 다음 기름에 바싹 튀긴 뒤 달콤한 조청을 바르고 바삭한 튀밥을 묻혀내면 먹음직스런 한과가 완성됩니다. 찹쌀과 쌀, 깨, 콩 등 한과 재료 대부분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입니다. 모든 과정을 손으로 직접 하는 전통 생산 방식을 고수하다 보니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드셨던 그 조청 맛하고 이 조청을 만든 한과 맛을 아직도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어가지고 아직도 그 전통 방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설 대목을 맞아 떡 생산업체도 활기가 넘칩니다. 지역 특산품인 귀리와 오디를 섞은 반죽으로 동그란 경단을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반죽을 찐 뒤 고소한 빵가루를 묻히면 지역 농산물로 만든 건강떡이 완성됩니다. 건강떡은 섬유질이 많아 건강에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명절 선물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온라인 주문은 물론 직접 사러 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명절 때는 아무래도 선물 세트가 많이 나가니까 아침부터 어떤 때는 또 야간 작업까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바쁩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우리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이 모처럼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정부의 취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업체가 구직자 상담부터 일자리 소개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실적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사업비를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취업으로 가는 지름길, 꿀 혜택 취업 서비스,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을 홍보하는 각종 문구입니다. 현재 정부를 대신해 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민간 위탁기관은 600여 곳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특별 점검해봤더니 지난 2년 동안 118곳이 각종 취업정보 사이트에서 구직자 개인정보 37만 4천 건을 조회해 무단 사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현재 민간 위탁기관들은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데 구직자에게 취업계획을 세워주면 한 명당 40만 원, 취업까지 연결하면 최고 160만 원입니다. 문제는 위탁기관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취업 가능성이 높은 구직자들을 골라내는데 조회한 개인정보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조회로 얼마나 실적을 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프로그램 참여자 명단을 요청했지만 4만 건이 넘는 구직자 정보를 조회한 한 업체는 이 가운데 3명만 참여했다고 보고했고 11곳은 아예 모집 명단을 삭제해 증거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사업비로 위탁업체에 1,60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수익금을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56개 기관을 경고 조치하고 9곳의 사업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또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들은 구직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걸 정부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실을 정부 산하기관인 일선 고용센터에 미리 알렸고 심지어 일부에선 취업정보 사이트를 활용하라고 독려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위탁업체의 사업 신청서입니다. 취업정보 사이트를 활용해 구직자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를 유도할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겠다고 처음부터 공개한 건데 사업자를 정하는 정부 산하 각 지역 고용센터에선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제재를 했거나 그걸 쓰면 안 된다. 맨날 한 번씩 얘기했으면 절대 안 해줘. 일부 고용센터는 취업정보 사이트의 개인정보 이용을 업체들에게 아예 권유하기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 방식을 제재 좀 해봐라. 다들 하는데 왜 안 하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구직자를 모아 실적을 쌓으라고 독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용센터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일부 그쪽에서는 그렇던 걸로 보여요. 저희들 사업계에서 몇 개 받아보니까 그 내용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돕는다는 사업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결국 실적을 채우는데 급급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민간 위탁업체가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등만 자체 모집하도록 모집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남편의 동생은 도련님이나 아가씨인데 아내의 동생은 처남이나 처제로 불립니다. 이런 남성 중심적 호칭을 바꾸자는 의견은 많지만 대신할 말이 마땅치 않은데요. 정부가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녀, 성에 따라 부르는 호칭은 차이가 있습니다. 친정에서는 남편을 한서방 부르고요. 시댁에서는 저를 이제 애미야 부릅니다. 애미야. 호칭에서부터 차별을 없애자는 의견이 있지만 대체할 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막 서방님이나 도련님이나 이런 단어를 되게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는데 대체할 언어도 없기도 해서 그냥 호칭 대신 아예 서로 똑같이 이름을 부르면 공평하고 자유롭다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남성 권위적인 그런 세대의 그런 풍습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존중해야 되지 않나. 며느리인 저에게 이름을 부르고 사위인 저희 남편에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를 공평하게 느끼게 만드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성별 비대칭적 호칭에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언어란 것은 정부가 바꾸라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함께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여성의 93%, 남성의 57%가 도련님, 아가씨 같은 호칭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대안이 될 호칭을 담은 표준언어 예절 개정안을 다음 달 말에 펴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부터 내비게이션 이동 경로까지 일상 속 수많은 정보가 쌓여 빅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규제와 보안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핀란드에선 국민들에게 민감한 의료 정보를 활용해서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재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기 움직임을 분석해 뇌성마비 여부를 진단합니다. 실제 환자 1000명의 영상을 학습했고 정확도는 95%에 이릅니다. 개인 의료 정보 활용이 어려운 우리나라에선 개발하기 힘든 서비스입니다. Because the whole core of our product is the machine learning. The more our machine sees, more intelligent it becomes. That means that the accuracy improves also all the time. 신체 조직 사진 한 장만 있으면 1분도 안 돼 암과 파킨슨병을 알아냅니다. 역시 정부가 제공한 개인 의료 정보를 인공지능이 학습해 만들었습니다. 핀란드 국민들의 처방전, 건강 기록 등 모든 의료 정보는 전산화돼 정부에서 한데 모아 관리합니다. 550만 명 분량의 빅데이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핀란드는 최근 50만 명의 유전자 정보를 모은 바이오 뱅크까지 만들었습니다. 개인이 동의한 데이터를 익명화해 누구나 연구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It's like the diamonds buried in the mine. They don't have value unless you get them up to the surface. 세계 최고의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원천적 권리는 정보 제공자가 갖습니다. 철저한 보안과 투명성이 결합한 의료 빅데이터 산업은 핀란드의 경제 혁신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를 음주운전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음주를 했을 때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타면 안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사고 때문에 힘든 구간이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연희램프 조금 지난 지점에서 발생한 추돌사고로 뒤쪽 홍은램프부터 밀리고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방화대교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로 가양대교부터 지체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노원교부터 월계 1교 사이 정체고 경부고속도로는 양방향 수월한 출근길 되고 있습니다. 한강다리 중에는 한강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건너는 데 힘겹고 이어지는 한강로는 삼각지와 서울역 부근 모두 지나기 수월합니다. 이어서 교통 통제 정보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방향 연희램프부터 월곡 분기점 사이 가로등 정비 공사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당을 탈당까지 했지만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투기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서 손 의원의 잘못이 밝혀지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제기됐던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 청탁 의혹은 잠잠합니다. 민주당은 물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손 의원 의혹이 제기된 첫날 10여 건의 논평으로 융단 폭격한 것과는 달리 서 의원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양대 정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두 거대 정당이 담합해 재판 청탁 의혹을 가라앉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먼저 손 의원 의혹과는 달리 재판 청탁 의혹에는 자당 소속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서지 못하는 점은 이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은 서 의원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법사위원으로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민원을 받아 관행적으로 해왔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 청탁이나 재판 관련 민원이 관행이었다는 말로 들립니다. 지역구민의 민원뿐 아니라 동료 의원들의 민원도 법사위원이 창구가 돼서 사법부에 청탁해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다면 지금의 이해하기 힘든 양대 정당의 침묵도 그 배경의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서영교 의원은 재판 청탁 의혹을 부인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부탁하는 공정한 재판이 무슨 뜻일까요? 또 힘 있는 사람이 부탁하지 않으면 재판의 공정은 담보하기 힘든 걸까요? 재판 청탁 의혹이 정말 관행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사법농단을 이유로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려는 검찰 수사가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에는 어떻게 대처할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스의 해설이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스웨덴 북미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더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음 달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목포를 방문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고 이낙연 총리는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의원은 오늘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연장 접전 끝에 바레인을 2대1로 이기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모레 카타르와 준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대기 정체가 계속되면서 국내외 미세먼지가 그대로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되겠는데요. 특히나 오늘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경북, 호남 지역은 오전까지 매우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점차 대기 확산이 원활해집니다. 차차 미세먼지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또 오늘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 까지 밀려 내려오겠는데요. 때문에 기온도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춥겠고요. 당분간 이렇게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원활한 대기 확산 속에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곳곳에 하늘이 좀 뿌옇게 보이긴 합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자체는 거의 지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요. 여전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강릉 영상 4도, 광주 영상 1도, 청주 영하 1.2도, 철원은 영하 6.5도 보이고 있고 한낮 기온 역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포항이 12도, 대구와 광주, 강릉이 11도, 대전 10도, 청주, 안동 9도, 춘천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 동해상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서해상과 제주해상,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물결이 1,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 광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